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또 상상에 빠지는데 맞아. 그때 고민이 되는 게 이제 화학자로서의 나는 과연 그 이 시대에 쓸모가 있을까? 디스토피아가 온다면. 디스토피아요? 네, 바로 그 디스토피아. 시대. 문명이 무너져가지고 아니 세상이 멸망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이제 실험 기기도 필요하고 실험 시약도 사서 쓰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떨어지면 뭐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약간 그 디스토피아 생각을 가끔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주 합니다. 걱정도 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쓸모가 있을까를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살아남기. 멸망에 대해서 다 같이 멸망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뭐 어차피 멸망할 거면 다 같이가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계인들이 뭐 침략한다든지 영화에서 보면 뭐 그런 좀비물이라든지 지구가 막 멸망하거나 세상이 멸망하면 뭐 어떻게 될까 막. 아니 상상해봤어요 디스토피아? 저는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저는 진짜 굉장히 생물학적인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생각보다 그 치사율도 꽤 높고 디스토피아가 온다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나 너무 궁금합니다. 뭐 저부터 얘기해 본다면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화산 폭발. 아 현실적이다. 네, 실제로도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예, 예. 관광지 지하에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있다. 이게 폭발하면 터지면? 정말 지구적 재앙이 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생각에 화산 폭발은 이게 터지면 주변에 용암이 흘러내리고 지진이 나서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퍼져나오는 뭐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고 가스. 또 지구의 그 대기권을 덮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화산재 이런 거. 몇 년간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천문학자 입장에서 천문학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태양 폭발이에요. 아 그렇겠다.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이 폭발할 일이 있을까요? 아직 뭐 이전에도 폭발 안 했는데 가능성이? 근데 태양에는 흑점 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11년 주기마다 흑점이 많아지는 주기가 있어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표면에서 폭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태양 팡팡 자체가 터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거대한 폭발이 에너지가 나가는 쏟아져 내려온다. 그렇죠. 이 약간 말이지. 화산 폭발 같이 이렇게 팡 하고 그러면 한번. 플라즈마 빔을 받는 거예요, 정말. 방금도 플라즈마 튀었다. 플라즈마 빔을 받는 네. 거예요, 플라즈마 빔을. 근데 그 극대기가 2025년이에요, 지금. 내년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부터 점점 그 폭발이 센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만약에 이번 2025년에 태양이 정말 흑점이 폭발한다. 태양이 한번 팡 하고 하면은 그럼 그거를 지구가 정말 맞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캐링턴 이벤트라고 정말 1859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기를 완벽하게 쓰고 있는 데는 아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던 통신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전보거든요. 띠디디디 하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케이블이 모두 다 탔었어요. 심지어는 오로라 있잖아요. 그 태양 폭풍이 일어나서 그 입자들이 태양 입자들이 지구에 들어오면은 강력한 오로라도 생기는데 오로라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적도 지방에서도 보였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잖아요. 이게 그냥 다 완전히 올스톱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폭발하면 뭐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모든 게 다 그냥 마비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자산이 저는 그래서 없어지는 얘기 들으면서 비트코인 사야겠다 생각했던 게 블록체인은 분산돼 있으니까 뭐가 망가져도 어딘가 보존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그런 얘기는 투자 설명회가 아닙니다. 또 돈이 없어지면 빚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진짜 멸망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꿈을 꾸고 계신 거 아닌가? 빚이 많아요? 지금 빚이 많아요? 적당히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서 태양 안에 태양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제, 경구용 진정제 같은 거 경구용 진정제나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발설을 하는 걸 연구를 해야겠네요. 자중에 흑점 자중에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생물학에서 생물학자로서는 그래 얘기해봐요. 디스토피아가 이게 그냥 SF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미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 번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이제 지구에서 살았던 종 중에 99%는 다 멸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각각의 종들은 다 이미 디스토피아를 겪고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과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긴 장마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기간이? 우린 보통 한 달? 길으면 2달 정도. 아, 2달도 엄청 셌죠. 2달도 엄청 길죠. 폭우 많이 내리고 뭐. 그때가 200만 년 정도 비가 왔다고 하죠. 200만 년이요? 그때가 메가몬순이라고 불리는 과거 이벤트인데 정확하게는 카르니안절 우기라고 합니다. 이때 해양 생물이 대량 멸종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식물을 먹이 삼는 공룡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이제 200만 년 동안 비를 때려 맞은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 공룡이 멸종한 걸 알 때도 지층이라는 걸 보는데 그렇긴 하죠. 그 지층에 산소가 얼마나 어떤 게 있나를 화학적으로 보는 게 기후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 비가 많이 오는 곳, 뭐 추워서 눈이 오는 곳, 건조한 곳 이게 지층에 있는 원소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은 기후 앞에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이번 자연한테 여름처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디스토피아가 이제 막 진짜 핵전쟁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기후 문제가 가장 클 거다. 그 좀 작은 스케일에서 우리 인간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디스토피아는 어떤 바이러스에서 진짜 인류 집단이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래 많이 조금 걱정하고 위험한 바이러스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독감.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뭐 흑사병 같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을 보면 한 100년 전쯤에 보통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그래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어요.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였어요. 독감 바이러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섬뜩한 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사스나 메르스가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저는 인류를 초토화시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그 자식 세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중요한 바이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혹은 별로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고 진화를 해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이나 무기들 좀 모자라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부의 어떤 그냥 그 인류가 모든 게 다 멸망할 수 있는, 스톱될 수 있는. 지구에 대재앙이 닥치면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말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파인만. 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1961년부터 2년 동안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물리학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첫 수업에서 질문을 한 거죠. If in some cataclysm all of the scientific knowledge is to be destroyed, but only one sentence is to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s of creatures, what would be the best thing, the thing that contains the most information in the least number of words? 과학이란 게 소실되고 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후대에게 하나의 문장을 남긴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느냐. 그 파인만이 한 대답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였어요. 원자? 네. It is the atomic hypothesis, or the atomic fact,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that all things are made out of atoms, little particles that move around or in perpetual motion.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만들어지고 사실 우리가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다루고 하는 게 얘가 뭘로 돼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요소. 네,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요소. 그러니까 원자 폭탄할 때 그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원자가 뭐냐? 너무 궁금한데요. 이 대체 원자가 뭐냐? 맞아요. 사실 만물의 근원을 원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예요. 이게 재밌는 게 원자가 영어로 이제 애톰이라 부르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이란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원자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자로 되어 있죠. 이것도 원자고? 네. 그럼 이분도 원자예요? 원자들의 덩어리. 덩어리죠. 아까 말씀하신 분자라는 게 원자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분자라고 부르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레고로 만들어진 성이 있다. 네. 그럼 그 조각조각 알갱이로 떼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원자라 보면 돼요. 장난감에 블럭. 네. 그 한 조각이 원자다. 그걸 우린 조립하면 원자들을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원자로 조립돼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도 원자로 다 조립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대략 몇 개의 원자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과학자분들은? 아, 이게 세포만 하더라도 이미 조 단위 수준이거든요.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도 세포가 우리 몸이 하나하나 세포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포조차도 모두 원자로 모두 돼요. 원자로 이루어졌으면 원자는 정말 작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의 헤아리는 수의 범위를 넘어서요. 훨씬. 왜냐면은 그 네. 알려져 있는 게 인간의 DNA 염기쌍이 30억 개 정도. 근데 그거가 또 더 많고 늘어나니까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솔직히 난 안 믿기는 게 아니 이 작은 거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낸 거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그리스 철학 때부터 이런 모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이게 웃는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막 이죽거리면서 말싸움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삐죽삐죽대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건 원자로 되어 있다. 아까 나눌 수 없다라는 걸 말을 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자가 있나 없나도 모르고 여러 가지 가설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지금도 가설 아니에요? 지금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지금은 원자를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찍어? 우리가 사진기 같은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전자를 빛으로 쓰는 현미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실제로 촬영된 원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잘생겼어요? 그냥 동그래요. 아 동그래? 그 사진이 제가 하나 있는데 예,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와 할게요. 이게 원자예요? 네, 동그랗네? 그렇죠. 근데 처음은 돌턴이라는 영국의 화학자분이 원자를 동그란 구형 모양으로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볼 수가 없으니까. 동그랄 것이다. 이후로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이 안에 뭔가 있을 거다. 다른 분들이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영국의 톰슨이라는 물리학자가 1897년도에 음극선 실험을 하던 중에 뭔가를 찾아내요. 그게 바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였어요. 1800년도에 전자라는 걸 찾아냈다고요? 그렇죠. 블루베리 머핀 같이 뭔가가 박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자를 찾았다면 이제 핵을 찾을 차례가 됐는데 핵을 찾은 분이 또 의외로 모르시는데 뉴질랜드 과학자예요, 이분이. 뉴질랜드였어요. 네, 어니스트 러더포드라고. 러더포드가? 그래서 유명한 게 이 핵을 찾는 건 금 있잖아요. 얇은 금박 종이에 헬륨을 막 쏜 거예요, 입자를. 왜 헬륨을 쏘지? 헬륨이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만들기 쉬워요. 가장 만들기 쉽고 또 가장 큰 입자 중에 하나예요. 헬륨을 쏘면은 쏘면은 원래대로면 우리 생각대로면 그냥 뭉글뭉글한데 전자만 있으니까 이게 뚫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다 뚫고 지나가다 몇 개씩이 튕겨 나오는 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뭔가 단단하고 딱딱하고 무거운 게 뭉쳐 있지 않으면 못 튕겨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발견했을 때 러더퍼드가 한 게 두 개가 있죠. 뭐예요? 하나는 이 충격을 표현한 게 종이에다가 대포를 쐈는데 튕겨 나온 거랑 같은 결과 수준이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 분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갑자기 그 하카라고 있죠. 여기 하면서 막 뉴질랜드 분들 혀 막 내밀고 하는 그걸 갑자기 쳤대요. 근데 동료들이 놀라가지고 진짜? 네, 그렇게 전해줘요. 옛날에는 그냥 이 전체가 원자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게 아니네. 가운데 뭐가 있고 그 주위에 뭐가 다른 게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어쩌고 재밌긴 한데 원자가 지금 그 안에 핵이랑 전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왜 그 좁은 방 안에 같이 살아요? 원자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네. 원래면은 당연히 전자는 음이고 그 핵은 양으로 돼 있어서 음양. 당연히 붙어야 돼요. 그게 붙으면은 중성자가 돼버려요. 세성의 원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안 붙게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 처음 나온 게 그 유명한 닐스 보어라는 분이 이게 태양계처럼 중간 핵 있으면 돌 거다. 못 가고. 도는 그 원심력과 균형을 이뤄서 얘가 안 부딪히는 거다. 우리가 마치 태양에 안 부딪히듯이. 전자들이 그 안에서 주변을 막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 조그마한 원자 안에 그 전자와 핵도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맞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 태양계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원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자가 그렇죠. 그렇게 원자는. 뱅글뱅글 돌지는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또 현대 물리학의 발견 아닌가요? 왜냐면은 전자가 그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도는데도 뭔가 에너지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게 뭐가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자 핵으로 들어가서 충돌을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전자가. 근데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충돌을 해서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존재를 안 하고 있어요. 바스러져요. 나중에 양자역학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전자는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특정 지점에 확률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구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런 식으로 온 거죠. 근데 난 그 원자가 쪼개질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했는데 그 쪼개져가지고 그 안에 전자도 있고 핵도 있다.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쪼개진다면서. 이야기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쪼갤 수 없다 했는데 네. 지금 계속 막 이거 되고 저거 되고 나뉘잖아요. 그리고 더 쪼개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자나 핵도 쪼개버릴 수가 있게 나중에 기술력이 좀. 핵을 쪼개요. 쪼개요. 그게 아이씨, 핵분열이에요. 뭐야? 그게 원자력 발전한 핵분열이 핵이 아, 쪼개지는 그래요? 거. 그게 합쳐지는 게 핵융합 발전. 아니 그럼 쪼개지는 게 앞으로도 계속 많네. 그럼 뭐 아직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더 작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선을 그었어요. 화학적으로 쪼개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화학적으로를 붙여서 이 화학에서의 영역은 원자보다 작은 곳은 다루지 않아요. 거기는 물리학자만 하고 화학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엔 많이 알지만 그 연금술이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처럼 현대 과학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납 핵을 다른 걸 통해서 딱 바꿔버리면 그러면 금이 될 수 있어요. 납을 쪼개면. 근데 그 비용이 그 비용이 많이 드나? 금보다 비싸요. 금을 사는 게 낫지.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아니 근데 디스토피아에서 우리가 아니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사실 원자를 몰랐던 시대에도 잘 살았잖아요. 아마 문명이 재건되기 위한 과학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의 시작점이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인간이 가장 빨리 복구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요. 네, 문명을 복구하려면 이제 약간의 그 힌트나 치트키처럼 그것만 알아도 되는. 야,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에네르기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돌이나 집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레고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레고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그 레고들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길래 생명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말하자면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들이 딸려오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축적이 돼서 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홍살출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들이 이제 완전히 뭐 글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뭔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원자가 뭔지를 알까요? 과학에 대한 되게 희망적인 미래를 기준으로 두 분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원자가 발견된 수준까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세상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쓸모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우리가 급격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원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발전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이 지식이 필요한 거고 이제 좀 길게 보고 이 파인만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이 그런 말을 한 거는 사실 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원자라는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과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라는 걸 그냥 학생들한테 일단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Now, everything is made out of atoms. That's the key hypothesis. That there's nothing that the living things do that cannot be understoo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y're made out of atoms jiggling according to the laws of physics. 아니 근데 이게 세상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지 생물학에 이 사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자라는 게 발견되면서 그 모든 과정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화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가 2개 이상 모여 만들어진 걸 분자라고 부르는데요. 분자들은 우리 삶과 더 밀접합니다. 원자 자체로는 특성이 없어요. 그냥 작은 알갱이에요. 근데 분자가 되면 특성이 나와. 예를 들어서 탄소 2개, 뭐 수소 몇 개 이렇게 모이면 에탄올이라는 술에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럼 에탄올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질이 있죠. 우리 취하게 만들거나. 근데 몸에 들어가면 다음날 숙취가 생기죠. 숙취를 나타내는 거는 에탄올에서 분자 구조가 살짝 바뀐 거예요. 다른 분자기 때문에 얘는 숙취가 되고 얘는 취하게 돼요. 모든 분자는 성질이 다르고 이걸 가지고 우리 몸에 아픈 것도 치료하고 뭐 활용도 하고 분석도 하기 때문에 분자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원자보다 원소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소. 원자랑 원소가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원소는 질적인 측면이고요. 원자는 양이라서 쉽게 우리가 철로 된 제품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그냥 종이 끼워주는 클립이고 클립. 하나는 자동차.
둘 다 철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 건 똑같지만 원자는 클립은 굉장히 조금만 있는 원자가 있고 여기는 엄청 많은 원자가 사이즈가. 뭉쳐있는 거예요. 양이라고 개수.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화학이라는 걸 식을 쓰는 게 언어를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면 A, P, P, L, E 5개로 돼 있잖아요. 얘는 5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예요. 근데 P는 2개잖아요. 그럼 A, P, L, E 4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종류가 몇 개 돼 있냐. 우리가 이걸 어떤 순서로 글을 쓸 거냐에 따라서 분자가 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럼 분자들을 어떻게 연결하냐 화학 반응이 된다? 이게 문장이에요. 그래 화학식을 제대로 알려면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재밌게 또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제를 어느 정도 풀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일단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이 보인 거죠. 야, 우리가 만약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명이 작동할까. 방금 원자의 구조 같은 것을 이제 같이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한 슈레딩거. 슈레딩거. 예, 들어봤습니다. 슈레딩거가 쓴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물리학적인 시각에서 도대체 생명이 뭘까? 왜냐하면 생명은 예를 들면 구름이나 돌이나 이런 무생물하고는 여기는 탁자나 이런 것과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엔트로피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잉크의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무질서해지잖아요.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질서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 자식 세대도 우리가 이제 그 생식을 하면 우리를 닮은 그 질서를 닮은 애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DNA. 맞습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 오 깜짝이야. 예, 유전자하고 원자하고 닭살 돋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낳은 애가 왜 나랑 똑같지? 아유 그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DNA도 설명이 이게 연관이 다 있는 건가요? DNA 발견에 이어지는데 이 슈레딩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특별한 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분자. 생명과 관련된 특별한 분자. 근데 여기서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결합은 떼기 힘들어요. 술을 아무리 오래 돼도 뭐 증발은 할 수 있지만 에탄올이라고 하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이렇게 잘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명의 가장 고유한 현상 중 하나는 복제예요. 그럼요. 예, 네, 예. 저랑 닮은 애가 계속 나오잖아요. 미세. 그러니까 엄마 소가 얼룩소일 때 자식 소가 얼룩소라는 거는 뭔가 정보가 어떠한 저장 매체, 맞으면 USB 같은 거에 담겨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분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분자가 이 저장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복부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걸까?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그 생명 두 이제 저장 매체에 해당하는 분자가 단백질과 DNA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NA가 그러면 약간 저장하고 있는 거네.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인 거죠. USB네요. 그걸 말하자면 좀 인체에 USB인 거죠.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USB가 DNA다. 저희 몸을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온갖 것들이 블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도 이 원자,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원자하고 이제 원자가 콜라보해가지고 같이 이제 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예를 들어서 원자들이 막 있는데 우리 눈알 있잖아요. 눈알 쪽은 또 우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합쳐가지고 눈알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다 그렇죠. 이걸 좀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럼 뒤에다가 이름을 더 붙여야겠어요. 이대한 원자랜드 씨. 장홍재 원자랜드 씨. 항성 원자랜드 씨. 북건이 형, 네. 원자 덩어리님. 뭐 그러니까 원자 덩어리 이런 것처럼 천문학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천문학에서는 이 원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은 천문학이라는 게 되게 단순했어요. 별이 뜨고 지네? 혜성이 오네? 이렇게 움직임만 관측을 했다면 원자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 이 원자는 어디서 생겨난 거지?를 탐구를 하게 된 거죠. 천문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은 우주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우주 쪽에 그러면 저희 토성이든 뭐 목성이든 여기도 다 원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원자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애초에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도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원자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 원자라는 게 애초부터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천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주의 시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 아 빅뱅이 생기면서 이 세상을 만들게 하는 원자들도 그때 다 같이 만들어졌구나. 빅뱅 이전은요? 빅뱅 이전은 우리가 논외로 쳐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빅뱅 하기 전에 이 뒤에 누군가가 많이 살고 있지 않았냐는 거지. 또 반대편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시공간도 넘어서고 심지어는 그다음에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그다음에 생물학적 법칙도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가 있다라는 거는 밝혀는 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원자를 누가 만들었냐? 아 그거는 빅뱅이 만들었어요. 빅뱅이 만들었죠. 빅뱅이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궁금해하신 포인트는 그러면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냐? 그렇죠. 빅뱅은 누가 자, 근데 만들었냐? 여기서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겸손하게 한계를 딱 인정해요. 그건 우리 모른다. 그거는 우리의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다. 과학자분들한테는 약간 그 금지어가 해시태그 빅뱅 금지.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빅뱅 그전 금지. 화학한테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희 영역이 아니라. 아 진짜 그러네. 빠질 때 너무 잘 빠져. 아, 저희는 항상 나도 너무 궁금한데 뭐 천문학자나 물리학자가 좀 열심히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보통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알죠, 있어요. 세이건 형. 네. 세이건 형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이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원소는 전부 별에서 만들어졌어요. 별에서 왔다. 네. 빅뱅에서 출발해서 빅뱅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모든 원소들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수소, 헬륨, 그리고 아주 조금의 리튬 정도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별이 생기고 수소가 뭉쳐서 별이 생기고 그 별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터지고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자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빅뱅 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오는 거고요. 이게 화학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보는 게 순환이라는 개념들이 종교에는 가끔 있잖아요. 죽으면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그럼요. 그래서 원자가 안 사라지니까 지금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대부분은 과거 공룡의 티렉스나 이런 걸 구성하는 거랑 똑같은 그게 재사용된 거예요. 또 우리가 죽으면 미래의 무언가에 그 원자가 다시 사용되고 어떻게 조립이 되냐에 따라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파인만이 여러분한테 같은 질문을 한다.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조금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대답을 할 어떤 것 말을 같아요. 남길 건지. 네. 빛은 전자기파이다와 맥스웰 방정식을 남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원소를 몰랐던 것도 우리가 잘 살아왔잖아요. 아 지금 나 방금 알았어요. 원소 원자.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는 전기예요. 전기. 인정. 맥스웰이라는 분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를 그 전자기파에 관련된 아주 예쁜 공식을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이게 뭘까 탐구를 하다가 이거 전기네, 빛이네.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 문명이 정말 원자라는 거를 몰라도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 왜냐면 나 전자제품을 좋아해서 맞는 말 필요한 말이네요. 이게 전기가 없으면은 이만큼 과학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그거 인정. 문명이 성립이 무조건. 되지 못했어요. 무조건 인정. 살아남은 누군가와 아니면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명이 발생이 되면 그때 내가 어느 한기퉁에 항성 씨가 써놓은 그 글자를 우연히 그들이 발견하면 뭐라고요? 빛은 전자기파이다. 빛은 전자기파이다. 자, 우리 이대한 교수님. 이대한 교수님. 저는 파인만처럼 여전히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생물학의 중요한 지식들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론에서 시작한 분자 그리고 분자를 기반한 분자 생물학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파인만의 의견에 여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전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좋죠. 화학자는 어때요?
뭐 어떤 걸 남기겠습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원자보다 원소가 중요하고요. 이거를 가장 잘 정리한다면 지금 그 모든 화학책이나 과학책 표지에 주기율표라고 있어요. 막 알파벳 써있는 그게 총 118개가 있는데 계속 그 이후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만약에 말을 남긴다면 모든 것은 단 92개의 자연 원소로 되어 있다. 원소, 자연 원소 92개? 네, 왜냐하면 92번이 우라늄이고요. 네. 그것까지만이 지구에 있어요, 원래가. 나머지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약간의 가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모두 고르시오인데 답이 3개다 알려주는 거랑 몰랐는데 답이 한 70개인 거랑 다르잖아요. 92개가 있다. 퀴즈까지 주고 왜냐하면 니들이 노력해라.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멘델레예프 사람들이 주기율표를 만들 때 알 수 없는 빈 공간들이 있었어요. 거길 예측해서 비워놔서 여기를 채우겠다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또 자연원소라고 강조를 하면 분명 원소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을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곧 핵융합이나 모든 걸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우라늄도 그러면 자연 원소예요. 원래? 우라늄까지가 자연원소. 나는 우라늄은 또 자연 원소인지는 몰랐네요. 저는 여기에다가 오. 몰래 장홍지 교수님이 이렇게 쓰면은 거기다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 모든 원소는 별로부터 왔다를 몰래 써놓고 올 거예요. 진짜.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질문이 디스토피아가 오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과학인가? 과학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 근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과학자 때문에 더 악화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아 있죠. 예, 어떤 박사가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눌러가지고 띵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 그 사람도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들의 역할은 디스토피아가 오기 전까지가 유효하고 그게 진짜 와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면 오히려 더 무기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 화학자를 예로 든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 중에 뭐 온실 기체를 저감시키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물을 끓여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뭉쳐 가라앉아 제거된다는 논문도 나왔어요. 요즘에 진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하면 다 모아서 이걸 플라스틱 재활용하듯 쓸 수 있나 이런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지 않도록 하는 과정까지의 많은 노력과 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가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진짜로. 네. 진짜? 네. 과학자가 뭔가를 그 일이 벌어진 후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안 오게 하는 게 과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측? 저는 제가 생물학자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디스토피아가 찾아온 초기에 완전히 파국으로 가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역할을 과학자가 한다고 보고 저는 그걸 보여준 게 코로나 사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열심히 그 생물학자들, 의학자들이 백신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때까지 그렇게 빠르게 백신을 개발한 적이 없는데 이 백신 기술이 그 전에도 꾸준히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연구를 꾸준히 오래 해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덕분에 저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원래 거거든요. 백신이 만드는 게 뭐 한 10년, 2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1상, 2상, 3상을 다 통과를 해야 근데 되는데 이번에 엄청 빨리 했잖아요. 아니 나는 솔직히 디스토피아 얘기 나올 때 원자 얘기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원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아 정말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저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우리 원자 얘기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를 밝혀낸 과학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학가는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이 드디어 답을 했잖아요.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